니콜 반더 헤이든 사건, 원나잇 스탠드로 목숨을 잃은 아름다운 여교사. 남자친구와의 갈등으로 인해 아름다운 여교사 니콜 반더 헤이든은 충동적으로 낯선 사람과 원나잇 스탠드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결정은 그녀에게 비극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남자친구마저 억울한 법적 위기에 처할 뻔하게 만들었습니다. 2016년 5월 21일 토요일 32세의 여교사 니콜 반더 헤이든은 남자친구 더글러스 데트리와 함께 외출한 후 실종되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위스콘신주 레지뷰 마을에서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아들 한 명도 있었습니다. 더글러스의 진술에 따르면 그가 니콜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하루 전날 밤 2016년 5월 20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서 열린 음악 공연에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는 대신 술에 취한 두 사람은 격렬하게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이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다혈질적인 태도에 실망한 니콜은 울면서 술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더글러스는 니콜을 뒤따라가지 않고 친구들과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자 더글러스는 비로소 마음이 풀려 니콜에게 전화를 걸어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받자마자 통화가 갑자기 끊겨버렸습니다. 니콜이 아직 화가 난 상태라고 생각한 더글러스는 친구들에게 작별을 고한 뒤 새벽 3시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니콜이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있을 것이라 믿으며 그녀가 진정된 후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도 니콜은 전혀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아이의 보모가 집에 왔을 때 더글러스는 그녀에게 니콜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후 더글러스는 니콜의 가까운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느낀 더글러스는 자신의 무관심을 후회하며 즉시 레지뷰 경찰서로 향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신속히 니콜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찰도 모르게 니콜의 비극은 이미 더 일찍 발견되었습니다. 니콜 실종 사건이 공식적으로 수사되기 전 경찰은 같은 날 오후 또 다른 긴급 신고를 받았습니다. 농부 리처드 반더 헤이가 호프만 농장 인근의 한 외딴 들판에서 알몸 상태의 시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곳은 니콜의 집에서 약 3마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수사관들은 처음에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약 240곳의 상처가 몸 곳곳에 나 있는 피해자는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으며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치아 감식을 통해 피해자가 실종 신고된 니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성폭행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확인했고 니콜이 생의 마지막 순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몸 전체에 난 깊은 상처는 그녀를 즉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음에 다다르게 했습니다. 법의학 조사 결과 피해자는 목 졸림과 구타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수사관조차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치명상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니콜 반더 헤이든의 끔찍한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자 가해자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며칠간 레지뷰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이 사건은 큰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니콜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다름 아닌 더글러스라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 남자친구를 향한 의심과 비난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피해자 집 근처에 살던 이웃들은 니콜과 더글러스가 자주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으며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일부는 니콜과 더글러스의 관계가 이미 오래전부터 틀어졌으며 최근에는 서로 시간을 두고 떨어져 지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니콜의 친구들 중에는 그녀와 더글러스가 말다툼을 벌였던 술집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니콜이 울며 술집을 뛰쳐나갔을 때 그녀를 따라가 달래려고 했으나 니콜은 남자친구가 먼저 나와 사과하지 않는 한 술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끝내 자신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고
친구들은 니콜이 도로를 따라 걸어가다 길모퉁이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콜과 더글러스의 관계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과 증언이 이어지면서 더글러스가 경찰의 주요 용의자로 지목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베테랑 전문가들을 투입해 더글러스를 신문했으며 두 사람의 집을 철저히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예상대로 수사 과정에서 더글러스를 불리한 상황에 빠뜨리는 여러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증거들 앞에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글러스를 곤경에 빠뜨린 첫 번째 증거는 그의 휴대전화였습니다. 통화 및 문자 기록을 확인한 결과 니콜이 최근 더글러스에게 보낸 수많은 메시지에서 분노와 불만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더글러스의 통제적인 성격 때문에 두 사람의 공동생활이 답답해지고 있다고 했으며 자신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의심을 표했습니다. 또한 니콜의 신발장을 조사하던 중 경찰은 에어조던 운동화 한 켤레에 주목했습니다. 경찰이 이를 주목한 이유는 피해자의 시신에서 가해자가 발로 밟은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운동화 밑창의 무늬가 현장에서 발견된 가해자의 신발 자국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불어 이 운동화에서는 마른 혈액으로 보이는 얼룩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곧바로 운동화를 본부로 보내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더글러스는 자신에게 불리한 수많은 증거들 앞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웃들이 추가로 발견한 새로운 증거들로 인해 그의 결백을 믿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니콜을 목 졸라 살해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충전 케이블이 발견되었으며 그 위에는 혈흔이 묻은 금발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루미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더글러스의 차량 내부에서 혈액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니콜이 술집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마당에서 살해당했으며 이후 시신이 차량을 이용해 외딴 들판으로 옮겨졌다고 추론했습니다. 경찰은 이 모든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다름 아닌 더글러스 데틀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결정적 증거들을 확보한 경찰은 더글러스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의자가 구치소로 이송되던 날 레지뷰 마을 주민들은 이를 목격하며 저마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이 냉혈한 남자에게 내려진 처벌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더글러스가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더글러스가 체포된 후 며칠이 지나 니콜이 실종 당시 착용했던 양말과 옷 등 개인 소지품이 고속도로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물품들을 확보하며 그곳에서 채취한 DNA가 더글러스의 결백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DNA 검사 결과가 돌아온 날 수사관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니콜의 찢어진 옷에서 남성 DNA가 발견되었으나 그것은 더글러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어 조던 운동화에서 발견된 DNA도 니콜의 것이 아니었으며 더글러스의 차량에서 발견된 혈액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더글러스가 동물을 치면서 차량에 피가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범죄 분석가 겸 법의학자인 타일러 베흘링은 더글러스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더글러스의 손목시계와 휴대폰에 연동된 피트니스 앱인 피트비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건이 발생한 밤인 오전 3시 10분부터 6시 10분 사이 더글러스는 단 12걸음만 걸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가 친구들과 헤어진 후 곧장 집으로 가서 잠들었다는 이전 진술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더글러스가 니콜을 공격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더글러스는 석방되었고 그는 자신의 무죄를 밝혀준 타일러 베흘링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석방은 경찰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사건 초기 모든 증거가 더글러스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만큼 경찰은 니콜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을 것을 우려했습니다. 다행히도 3개월 후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범죄 실험실은 니콜의 양말과 옷에서 발견된 DNA가 한 남성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브라운 카운티 수사팀에 알렸습니다. 그 DNA는 버지니아 출신의 남성 조지 스티븐 버치의 것이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조지가 최근 위스콘신주 브라운 카운티, 즉 더글러스와 니콜이 거주했던 지역으로 이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지는 니콜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일까요? 심층 조사 결과 조지는 전과 기록이 있는 인물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6월 그는 차량 절도, 차량 방화, 강도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그의 개인정보가 범죄 예방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조지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시점은 니콜이 실종된 사건과 한 달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조지의 이전 진술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의 휴대폰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사건 당일인 5월 20일 그는 니콜과 더글러스가 방문했던 술과 인접한 리처드 크레니엄스라는 술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오전 2시 30분경 조지의 휴대폰 위치 데이터가 니콜의 집 주소를 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어서 오전 3시 30분경 그의 휴대폰은 니콜의 시신이 발견된 호프만 농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휴대폰은 피해자의 옷과 소지품이 발견된 고속도로 근처에서 신호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발견으로 경찰은 조지 스티븐 버치에 대해 1급 살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처음에 조지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니콜 사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접한 뒤에는 더글러스를 범인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의 대면 조사 끝에 그는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조지의 진술에 따르면 5월 20일 밤 그는 거리에서 울고 있던 니콜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를 위로하고 대화를 나눈 뒤 니콜이 먼저 그를 집으로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했을 때 집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니콜은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했고 대신 방금 만난 조지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니콜은 화를 내며 그를 거부했습니다. 니콜의 저항은 술에 취해 있던 조지를 자극했고 그는 그녀를 강간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외딴 들판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지에 대한 판결에서 제크로스키 판사는 니콜 반더헤이든의 죽음이 브라운 카운티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살인 사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018년 5월 4일 위스콘신주 브라운 카운티 법원은 조지 스티븐 버치에게 강간과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